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물리학 1 영역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시험은 2023년 6월 1일에 치러졌고요. 오늘 전체 문항을 해설하지 않고 주요 문항 5개만 골라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항 5개는 5번, 17번, 18번, 19번,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핵심 개념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실로 연결되어 함께 운동하는 물체들입니다. 이러한 물체들은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 각 물체들의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가 모두 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물체들을 다 합쳐서 한 물체로 간주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문제 상황을 보면은 그림 가 같은 경우 A와 B를 한 물체로 묶어서 볼 수 있고, 이렇게 한 물체로 묶어서 볼 수 있고, 나 같은 경우는 A와 C를 한 물체로 묶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 개념이고요. 두 번째 핵심 개념은 바로 여기 있는 마찰력이라는 개념입니다. 마찰력은 접촉면을 따라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력의 방향은 방금 전 강조한 것처럼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입니다.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그림 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A가 빗면을 내려가는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찰력은 이렇게 빗면 위를 향하도록 작용할 거고요. 반면 그림 나 같은 경우는 A가 빗면 위를 향하는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빗면 아래 방향으로 마찰력 F가 작용할 거예요. 라지 F가.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봤고요. 본격적으로 해설 시작해보면요. 빗면에서 중력에 의해 A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 스몰 f라고 한다면 문제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 스몰 f. 여기는 그림 나도 똑같이 표시해 볼게요. 왜? 동일한 빗면이고요. 동일한 물체니까 같이 이 중력에 의해 A에 작용하는 힘을 스몰 f라고 놓을 수 있겠죠? 빗면에서. 자, 그럼 이렇게 힘을 표시한 다음 각각 그림 가, 그림 나에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요. 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워지냐? 스몰 f 빼기 라지 f 빼기 또 뭐가 있냐? 이 B에 작용하는 힘 바로 중력 mg가 있겠죠? 그럼 나에서는 뭐? C에 작용하는 중력 6mg. 그래서 이걸 이어서 운동 방식 세워보면요. 여기 m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뭐랑 같을까? 한 물체로 묶어서 3m 플러스 m 그리고 전체 가속도 6분의 1 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은 자 얘는 f 빼기 라지 f 빼기 mg는 네 바로 3분의 2 mg가 된다.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렇게 써볼게요. 6mg 빼기 스몰 f 빼기 라지 f는 네, 한 물체로 간주할 수 있다 했으니까 6m 더하기 3m 그리고 3분의 1 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3분의 1 g. 그럼 얘도 써보면 다시 6mg 빼기 스몰 f 빼기 라지 f는 3mg다. 그럼 이렇게 가와 나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연립해 보면요. 어떻게 되냐? 최종적으로 5mg 빼기 2 라지 f는 3분의 11mg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문제에서 라지 f를 구하는 게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f, 스몰 f를 없애는 방향으로 연립 방정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라지 f는 어떻게 되냐? 네, 3분의 2mg라고 아주 깔끔하게 정답 2번이 나옵니다. 이어서 문제 17번 가보도록 할게요. 17번 같은 경우는 광전효과 그리고 물질파
효과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서 핵심 개념은 뭐 광전 효과, 뭐 광전자 등등 있겠지만 일단 문턱 진동수를 알아야 됩니다. 문턱 진동수란 뭐냐? 금속에서 광전자가 방출될 수 있는, 즉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빛이 최소 진동수입니다. 뭐 금속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속 P, 금속판 P, Q 모두 문턱 진동수가 다른데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문턱 진동수가 바로 뭐냐는 거예요. 자, 그래프에서 이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즉 이 EK 있죠? EK가 0일 때, 그때의 진동수가 각 금속의 문턱 진동수가 됩니다. 그래서 P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가 문턱 진동수가 되겠고요. 금속판 P의. Q 같은 경우, 금속판 Q의 경우는 바로 여기가 Q의 문턱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턱 진동수 표시해 보면요, P의 문턱 진동수 FP라고 하면 FP는 여기일 테고요, Q의 문턱 진동수 FQ라고 하면 FQ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딱 봐도 누가 더 큰가요? 문턱 진동수는 P가 Q보다 작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습니다. 니은번 볼게요. 광양자설에 의하면 진동수 FJ는 단색광을 Q에 오랫동안 비춘대요. 자, 광양자설이 뭔가요? 광양자설에 의하면 광자의 에너지는 빛이 진동수에만 비례하고, 즉 빛의 에너지는 빛이 진동수에만 비례하지, F, 즉 F에만 비례하지 빛의 색이나 빛을 비추는 시간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금속판 Q에서 광전자가 방출되려면 이 FQ, 즉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진동수가 얼마인? F0인 단색광을 비추게 되면 바로 여기죠. 요 F0를 비추게 되면 애초에 광전자는 절대 방출되지 않습니다. 빛의 세기가 어떻든 간에,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비춰주는, 즉 빛을 비추는 시간이 얼마나 길든 간에 광전자는 방출되지 않습니다. 그게 광전 효과였죠. 그래서 여기서 광양자설에 대한 것도 한번 복습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맞죠. 광전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마지막 D급번 볼게요. 진동수가 EF0일 때래요. 그럼 EF0 어디일까? 여기 보면 여기 네모나게 EF0일 때네요. 그때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물질파 파장이 얼마인지부터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물질파 파장 람다는 물체의 운동량 P분의 플랑크 상수 H라고 쓸 수 있겠죠. 또한 물체의 운동 에너지 EK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거를 바꿔보면 2m분의 P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P는 물체의 운동량이겠고요, M은 물체의 질량, V는 물체의 속력일 때 이렇게 식을 쓴 거예요. 그럼 이 둘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람다를 어떤 표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루트 2m EK 분의 H가 된다. 무슨 얘기냐? 람다는 운동에너지의 제곱 루트 운동에너지에 반비례한다 라는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D급번 와볼게요. 자, 지금 EF0를 쏜다고 했어요. EF0의 빛을. 그럼 그때 Q의 경우는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얼마? E0고요. 금속판 P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얼마? 3E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Q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Q에서의 경우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를 했죠. 그럼 운동 에너지 이 EK가 최대가 됐다는 건 물질파 파장 람다가 최소라고 볼 수 있으니, 이때 람다의 최소값, 즉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EK에다가 저 E0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하지만 P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람다의 최소값은 광전자 운동에너지 최대값을 넣었을 때 E0를 이렇게 되겠죠. 지금 문제가 뭔데?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구하라고 했으니, 즉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 람다를
구하라 했으니 람다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 당연히 저 2K에는 그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넣은 겁니다. 자, 그럼 몇 배 차인가요? 루트 3대 1이 나오겠죠? 람다 비율이. 3대 1이 되나요? 아니죠. 루트 3대 1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 3배가 아니라 루트 3배인 게 루트 3배여야 맞다. 디귿번은 틀렸다. 정답 몇 번일까요? 네,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17번 풀이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네,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네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핵심 개념은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핵심 개념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뭐냐? 가속도 A는 어떻게 구한다? 네,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구한다 라는 거죠. 뭐 엄청 쉽고 아주 간단한 개념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핵심 개념, 이따 풀이 때 사용할 핵심 개념입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뭘까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요, 바로 변위를 구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변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변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먼저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는데, V 평균은, 자, 이거랑 별개로 평균 속도, 즉 V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로 구하면 됩니다. 네,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만 해당되는 공식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평균 속도, 어떤 구간의 평균 속도는 그 구간의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한 다음 2로 나눠준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물체의 변위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바로 어떻게 구하냐? 네, V 평균에다가 그 구간의 걸린 시간을 곱하면 변위 S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개념은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해결하는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개념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에서 1 구간 볼게요. 구간 1. 1에서는 자동차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고요. 구간 3에서는요, 자동차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출발했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구간 1에서는. 반대로 구간 3을 통해서 결국 뭐 한다? 도착선에서 물체가 정지하기 때문에, 두 자동차가 정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속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구나. 그래서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구간 1은 속력이 증가하고 있죠. 멈춰있던 게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면요, 이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면 구간 1에서는 가속도가 2a, 그리고 구간 3에서는 가속도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방향까지 표현한 거예요. 문제에는 크기만 나와 있지만. 자, 그리고 또 a가 출발한 후 p, 여기 지점 P, 기준선 P를 지날 때 이때까지 걸린 시간을 저는 T라고 해볼게요. 이 구간 걸린 시간을 T라고 해보고, 그리고 구간 1을 지나서 A가 P를 지날 때 그때의 속력을 저는 V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 써지냐? 자, 여기 해설이니까 첫 번째 어떤 게 써지냐? L에 대한 식, 즉 변이잖아요. 위에서 했던 핵심 개념 이용해서 쓰면 이 변이 라지 L은 어떻게 된다? 평균 속도 2분의 이 구간 1에서의 평균 속도, 처음 속도 0 더하기 나중 속도 얼마로 넣었어요? 지금 V, 그리고 걸린 시간 얼마요? 라지 T로 넣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분의 V 라지 T, 이런 식으로 제가 정해놓은 물리량들로 쓸 수 있습니다. 기호들로. 두 번째는 뭘까요? 가속도. 제가 가속도 2A로 했죠? 문제 2A로 나왔잖아. 그러면은 2A는 어떻게 된다? 걸린 시간 라지 T분의 나중 속도 V 빼기 처음 속도, 즉 얘는 어떻게 된다? T분의 2V가 아니라 V죠. 죄송합니다. T분의 V가 된다.
자, 이렇게 A에 대해서 구간 1에 대한 거 조금 정리해 봤고요. 이어서 또 얘기해 보면요. 그럼 이제 B를 볼게요. B는 A가 출발하고 A가 P를 지나는 순간 출발하잖아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B는 A가 출발하고 시간 T가 지난 후에, 여기 시간 써 있는, 미안해요. 갑자기 화면 확대됐네요. 시간 T, 여기는 이 T가 지난 후에 출발하죠. 그리고 A와 시간차 T를 두고 완전히 동일한 운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A가 어떤 한 시점을 어떠한 속도로 지나잖아요. 그러면 시간 T 후에 B도 해당 지점을 동일 속도로 지난다. 그럼 이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요. 자, 구간 3 보세요. A, B가 거리 L만큼 차이 나는 어떤 순간이랬죠. 그럼 이때 A 기준 보면요. A는 분명히 시간 T 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B의 위치를 얼마로 지날까요? VB로 지나고 있을 거예요. 바꿔 얘기해 보면요. 이 순간 구간 3, 이 순간 둘의 거리가 L만큼 차이는 이 순간에서요. 만약 시간 T가 흐르잖아요. 시간 라지 T가 흐른다면 B는 어떻게 될까요? 네, A와 같은 위치에서 B는 속력 VA로 운동하게 될 거란 얘기죠. 왜? A와 B는 완전히 동일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보면요. A랑 B랑 완전 동일한 운동을 한다. 단 얼마? 시간차 T를 두고 동일한 운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동일한 구간들을 지나고 동일한 가속도를 갖고 각 구간마다 동일한 가속도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시간차 T를 두고, 이 라지 T를 두고. 그래서 네, 정리해보면 구간 3에서 AB 사이의 거리가 L인 순간 AB의 속력가 VA, VB이므로 이 순간에서 시간 T가 흐른 후 B는 거리 L만큼 이동하고 속력은 VA가 될 겁니다. 즉, 그래서 여기 구간 3에서 이 위에 핵심 개념식을 다시 써보면요. B의 기준만 보면 변이 L은 B는 이 구간 3에서 시간 T가 지나면 L만큼 가서 속력 VA로 바뀐다 했죠. 그래서 L은 어떻게 된다? 2분의 처음 속도 VB 더하기 나중 속도 VA 그리고 곱하기 걸린 시간 라지 T라면 이 거리 L이 나올 것이다. 변이. 이거 뭐야? 요거랑 완전 판박이식이잖아요. 이거 위에 거는 뭔데? 이거는 구간 1에서 A에 대해 쓴 거고요. 이거는 밑에 L은 구간 3에서 B에 대해서 쓴 겁니다. 똑같이 라지 T가 흐르는 동안 L만큼 간 그 식을 위에 요거 평균 속도랑 걸린 시간 이용해서 변이 구한 거 저 식으로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구간 3에서 가속도 마이너스 A는 걸린 시간 T분의 BA 나중 속도 VA 빼기 BA 처음 속도 VB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L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위의 식 2분의 V 라지 T라고 했고요. 이게 또 뭐랑 같냐? 2분의 VB 더하기 VA 곱하기 라지 T랑 같아요. 또 A는 어떻게 되죠? A는 위에 2A를 양변 2분의 1로 곱해주면 2t분의 v가 되겠죠. 이게 뭐랑 같냐? 마이너스 a 양변의 마이너스 값 곱해주면 t분의 vb 빼기 v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즉 다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 vb 더하기 va는 v 그리고 vb 빼기 va는 얼마? 2분의 1 v가 나온다. 이 둘 연립방정식 세워보면요. 어떻게 되냐? 따라서 VA는 4분의 1 V가 나오고요. VB는 4분의 3 V가 나온다. 따라서 VB분의 VA는 뭐가 된다? 정답 2번 3분의 1이 된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두 가지 핵심 개념을 가지고 문제 상황을 해석해서 분석한 다음에 이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문제 빠르게 쉽게
풀어봤습니다. 뭐 그래프, 공식 등등 이용하는 방법 많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또는 숨겨진 이런 내용을 분석해서 알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 뭘까요? 시간 라지 t가 지난 후 B는 A와 똑같은 운동을 한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제 풀이에서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개념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해서 문제 18번 해설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개념은 뭘까요? 네, 첫 번째 등속도 운동입니다. 등속도 운동 뭐야? 속도가 일정하죠? 이때 속도는 어떻게 쉽게 구할까요? 걸린 시간분의 총 변위, 걸린 시간분의 변위로 하면 등속도 운동에서 속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야? 운동량이죠. 운동량 P는 어떻게 구하죠? 네, MV죠. P는 MV. 질량 곱하기 속도. 뭐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자, 세 번째 핵심 개념 뭐냐?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뭔데?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거나 작용하는 합력이 0인 이러한 개는, 여기서 개는 어떤 집단이죠. 이 개는 전체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C는 뭐 A, B와 어떻게 충돌이 6T제로 거의 이 문제 상황 끝날 때 일어나기 때문에 배제시킨다면 A와 B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충돌에 의해서. 그건 뭐야? 이 개를 A와 B를 한 개로 본다면 이 개는 서로 간에 작용하는 힘 외에는 작용하지 다른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없잖아요. 즉 그때는 뭐야?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적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마지막 네 번째 핵심 개념은 뭐냐? 바로 상대 속도인데요. 관찰자가 관찰하는 대상의 속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A와 B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A에서 본 B의 속도를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설하는 중간에 실제 이 문제에서 수치들을 가지고 상대 속도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해설 시작하면, 자, 일단 문제를 쉽게 해결해야 좋잖아요. 킬러 문제일수록 쉽게 해결해야 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문제 상황을 분석해서 물리량, 기호들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봤더니 전 이 그래프를 보고서 어떻게 처음에 분석을 했냐? ET0일 때 A와 B는 어떻게 된다? 충돌한다. A와 B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다 ET0일 때 0이 됐으니 ET0 때 A와 B는 충돌하고요. 6T0가 됐을 때 B와 C가 만납니다. 그때는 B와 C 사이의 거리가 0이 됐어요. 6T0일 때. 오케이. 첫 번째 상황 됐습니다. 두 번째, 그럼 저는 쉽게 이 물체가 2T0 동안 어떻게 거리 6L을 가는 속력을 저는 그냥 편의상 6V라고 해볼게요. 즉, 뭔 얘기냐? 6V란 바로 2T0분의 6L인 속력이다 라고 그냥 편의상 제시라고 가볼게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그리고 또 오른쪽 방향을 저는 플러스로 뒀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문제를 가볼게요. 자, 먼저 0에서 2T0 구간을 볼게요. 저는 이때 C의 속도를 먼저 V라고 뒀어요.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을 했으니 그냥 플러스 V, 편의상 플러스 생각하면 C의 속도를 플러스 V라고 해보자. 자, 0에서 2T0일 때예요. 그럼 그때 C의 속도를 V라고 하면 B와 C 볼까요? SBC. B와 C는 ET0 동안 얼마로 멀어지고 있어요? OL만큼 가는 그러한 속력 멀어지고 있죠. 즉 B와 C는 어떻게 ET0 동안 OL만큼 멀어지는 속력. 이게 뭔데? 아까 ET0 동안 6L만큼 이동하는 거, 그게 6V의 속력을 했잖아. 그럼 얘는 얼마? 5V의 속력으로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B와 C는 0부터 ET0 사이에. 근데 C는 오른쪽 방향으로 V로 가고 있어요. V의 속력. 즉 플러스 속도가 플러스 V야. 그러면 이 둘은 5V의 속력으로 멀어져야 하므로 따라서
미안해, 갑자기 확대됐네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B의 속도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V여야 둘은 5V의 속력으로 멀어진다. 즉 B는 왼쪽 방향으로 4V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 그럼 이때 B는 속도가 마이너스 4V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A와 B를 볼까요? A와 B 한번 봐봐. A와 B는 어떻게 돼요? SAB 보면 ET0 동안 6L만큼 가는 속력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위에서 제시한 대로 6V의 속력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근데 현재 B가 왼쪽으로 4V, A 쪽을 향해 4V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6V의 속력으로 가까워지려면 A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A는 플러스 2V, 플러스 편의해서 생각할게요. 오른쪽으로 2V, 오른쪽으로 2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0부터 ET0 사이에. 자, 그럼 A의 속도가 2V일 때 A의 운동량은 얼마? 4P인 상황이고요. 운동량 문제 나와 있죠? B의 속도가 마이너스 4V일 때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4P겠죠? 왼쪽이 플러스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4P인 상황. 이런 걸 또 추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ET0에서 6T0 사이를 한번 볼게요. 이때 C는 여전히 속도가 얼마예요? V입니다. 근데 B와 C가 어떻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4T0 동안 얼만큼? 6L만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까 0부터 ET0 때는 ET0 동안 5L만큼 멀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엔 4T0 동안 6L만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속력이 얼마일까요? 3V겠죠. 오케이. 즉 C가 오른쪽으로 V로 움직이고 있어요. C의 속도가 플러스 V인데 B와 C가 플러스 3V로 가까워져야 돼. 아니 미안해요. 3V의 속력으로 가까워지고 있으니 따라서 이걸 토대로 B는 충돌 후에 속도가 얼마가 될까요? 플러스 4V여야만 둘은 B와 C는 3V의 속력으로 가까워지겠죠? B가 C랑 운동방향이 같은데 그런데 3V만큼 더 빨라야 3V만큼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둘이 C가 이미 움직일 때. 그래서 B의 속도는 플러스 4V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A와 B 사이를 볼까요? A와 B. 야, B의 속도가 충돌로 플러스 4V야. A와 B는 봤더니 얼마? 4T0 동안 12L만큼 멀어져야 돼. 4T0 동안. 그럼 이거 얼마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다? 바로 6V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죠. A와 B는 6V의 속력으로 멀어져야 하고 심지어 A는 충돌 후 B와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6V의 속력으로 멀어져야 하니까 A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 A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 2V 미안해요. 마이너스 2V의 속도가 된다. 이 얘기는 뭐야? 충돌 후 A와 B는 각각 속력은 유지하고 운동 방향만 바뀌었다는 거지. B 봐봐. 마이너스 4V에서 플러스 4V가 됐고 A는 플러스 2V에서 마이너스 2V가 됐으니 속력은 같고 운동 방향은 반대로 됐으니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된다? A의 운동량은 똑같잖아. 속력은 완전 똑같으니까 방향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4P가 되고요. B의 경우는 얼마가 된다? 운동량이 4P가 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저는 A가 어떻게 해서 왼쪽, B가 어떻게 해서 오른쪽으로 운동하게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충돌 후에. 그거는 아까 말했던 이 운동량 보존 법칙, 핵심 개념 첫 번째 다뤘던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바로 뭐냐? T가 ET0일 때 A와 B가 충돌한다 했죠? 그럼 그때의 상황을 잘 보자고.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충돌 전 A와 B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A와 B 운동량의 합과 같다 했죠. 그럼 생각해봐. 충돌 전 운동량의 합 A 4P고요. B의 운동량 마이너스 4P입니다. 이거 합 얼마야? 0 아니야? 그 얘기는 충돌 후에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걸 토대로 나는 A와 B가 서로 어떤 방향?
반대 방향으로 운동할 것이다. 당연하죠. 어쨌든 충돌을 해도 두 운동량의 합은 0이 돼야 되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 한쪽은 플러스 운동량, 한쪽은 마이너스 운동량이 돼서 합이 0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같은 크기고 반대 방향의 운동량이어야. 근데 B와 C는 또 6T제로 때 만나죠. 그러니 B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운동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A는 왼쪽으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B는 충돌 후에 플러스 속도, A는 마이너스 속도가 나오는 건 어찌 보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 알아낸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풀었는데요. 기억번 이제 해결해 볼게요. 기억번부터 보면 T는 T0일 때 속력은 A와 B와 같다. 야, 봐봐. 속력 B는 4V고요. A는 2V입니다. 속력이니 방향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그럼 A와 B와 같은 게 아니죠.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번 볼까요? B의 속도. B와 C의 질량을 보는데요. 자, B의 속도가 4V일 때요. B의 운동량이 얼마였어요? 4P였죠. 4V일 때 4P였어. 근데 C는 속도가 V일 때 운동량이 P예요. 속도가 4배인데 운동량도 4배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질량은 어때야 될까? P는 MV인데. P는 MV잖아. 근데 속도가 4대1. 그냥 그 속력의 크기도 4대1이라는 얘기겠죠? 그때 운동량의 크기 역시 얼마? 4대1이래. 그럼 질량은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겠지. 그래서 B와 C의 질량은 어때요? 같겠죠? D급번. T는 4T0일 때 B의 속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4P다. 야, 4T0일 때 B 운동량 크기 4P. 속도 아까랑 똑같잖아. B의 속도가 4V잖아. 아까 마이너스 4V일 때 마이너스 4P였잖아, 운동량이. 그러면 당연히 충돌 후 4V일 때 얼마? 여기 4P. 문제도 체크해놨네. 그럼 D급번은 자연스럽게 맞다. 정답 몇 번? 니은 디귿 맞아서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도 해설을 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요, 쉽게 가려면 때로는 본인 편의상 어떤 기호를 설정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기호를 설정해서 하나를 가정했을 때 나머지 상태들이 어떻게 될까? C가 V일 때 B랑 A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도 좋고요. 방금 전에 상대 속도 개념으로 이렇게 B와 C가 얼마의 속력으로 멀어져야 되니 B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사실 다 상대 속도가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핵심 개념 상대 속도 다시 한번 얘기한다 했는데요. 뭔가 핵심 개념 상대 속도를 억지로 외우기보단 문제 상황에 따라서 C가 이렇게 되니 B는 이러한 속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A 역시 이러한 속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상대 속도를 뭔가 외워서 하기보다는요, 이렇게 문제 상황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그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상대 속도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마지막 예제 20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드디어. 예제 20번 같은 경우는요, 핵심 개념이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운동 에너지 구하는 방법. 얼마예요? 2분의 1 mv 제곱이죠. 또 포텐셜 에너지, 그 중에서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으로부터 높이 h인 곳은 바로 mgH가 되겠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란 운동 에너지 EK와 포텐셜 에너지 EP의 합이 된다.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냐? 어떤 개가 있을 때 그 개에 작용하는 힘이 보존력일 경우, 여기서 말하는 보존력이란 이따가 얘기할게요. 개의 구성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보존력일 경우, 개가 외부에 한 일 또는 개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 또는 비보존력, 보존력이 한 일이 그러한 일들이 0이라면, 즉 개가 외부에서 한 일 하나, 두 번째 개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 두 번째, 세 번째 비보존력이 한 일, 이 세 가지가 0이라면 개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제가 이 5번부터 20번 오는 동안 핵심 개념을 쭉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 핵심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다시 한번 보고 싶다면 이 영상에 따라서 올라가는 이 분석 자료집을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해설 강의에서 설명한 핵심 개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물리학 원에서 등장하는 보존력은 뭐가 있냐? 바로 대표적으로 중력, 탄성력, 전기력이 있고요. 비보존력, 즉 보존력이 아닌 경우는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마찰력, 공기저항, 그리고 흔히 장력이라고 얘기하죠. 실이 당기는 힘, 이러한 것들이 비보존력입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어떻게 되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 얼마가 된다? 0. 변화량이 없어야 된다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그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는 뭔데? 운동 에너지 EK랑 포텐셜 EP의 합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보면 EK의 변화량, EP 변화량의 합이 0이어야 된다는 게 곧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이라는 얘기랑 같겠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고요. 반대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만약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는 경우는 뭐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찰에 의해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죠. 즉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 지금까지 설명했던 핵심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 보면 마찰력, 즉 비보존력이 한 일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손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핵심 개념 6개네요. 이걸 설명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설 가볼게요. 자, 먼저 물체 운동 에너지를 EK,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EP,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E라고 해볼게요. 각각 EK, EP,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E라는 기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하기 위해 이 P점 또는 이 S점 같은 높이죠. 여기 P 또는 S, 이 높이를 저는 기준선으로 잡겠습니다. 여기 기준선으로 잡으면 여기가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0인 지점이겠죠. 만약 이 기준선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인 부분, 0이라는 거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꼭 이 영상에 딸려서 들어있는 분석 자료집을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핵심 개념으로 설명 다시 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 0이니까 그럼 P에서 역학적 에너지 E는 어떻게 될까요? EP 포텐셜은 0인 지점이 P니까 여기서는 2분의 1 M 질량 곱하기 바로 2V0의 통째로 제곱이 역학적 에너지겠고요. Q에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역학적 에너지 E는 2분의 1 M V0 제곱 더하기 높이 EH가 됐으니 mg EH가 될 겁니다. S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2분의 1 m v0 제곱 포텐셜 에너지 0인 지점이니까 S는 이렇게 세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써봤습니다. PQS. 자, 문제 계속 보면요. 1 마찰 구간 1, 2에서 물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2에서가 1에서의 2배이다. 2에서 물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이게 뭔데? Q에서 S를 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얼마 감소했어요? 바로 EMGH만 감소하지 않나요? 요 놈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날아간 거잖아. 마찰관 2에서. 그래서 2에서 물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EMGH. 그림에 설명해 볼까요? 여기서 날아간 역학적 에너지는 EMGH. MGEH니까 결국 EMGH죠. 이게 1에서 감소량의 2배래. 그러면 1에서 날아간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MGH가 돼야겠죠. 그래야 문제 조건에 맞겠지. 자, 그러면요. 저는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쓸 거냐. P에서 Q로 가는 구간 볼게요. P에서 Q로 갈 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얼마? MGH잖아. P에서 Q로 갈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P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 2V0의 통째 제곱은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 V0 제곱 더하기 mg 2h죠. 근데 이거랑 둘이 같은 게 아니지. 얼마가 날라갔어? mg에서 날라갔어. 그러니까 사실 Q의 역학적 에너지에다가 뭐? 날아간 역학적 에너지인 mgh를 더한다면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에 날아간 구간 1에서 날아간 역학적 에너지 mgh를 더하면 P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같다라는 식입니다. 이게. 그럼 이걸 토대로 저는 뭘 알아냈냐? 2분의 1 m V0 제곱이 뭐랑 같다? mg h랑 같다. 오케이? 자, 이걸 알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다 왔네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Q에서 R까지 구간 한번 보자. Q에서 R까지 구간을 보면요. 이때는 마찰 구간 없잖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고. 그럼 이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Q와 R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야 됩니다. 즉 뭐냐? Q에서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 V0 제곱 더하기 mg 2h가 뭐랑 같을까요? R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R은 어떻게 돼요? 높이가 h인 지점이네요. 그러면 일단 R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 h가 될 거예요. 그럼 둘이 같으려면 뭐 해야 돼? 2분의 1 m V0 제곱 잠깐만요. 더하기 mg h 이게 R에서의 운동 에너지잖아. 왜? 요 놈이 지금 R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니까 그 앞에 있는 요 놈이 R에서의 운동 에너지고 이렇게 나온 식은 바로 위에 이 둘이 같다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이다. Q에서와 R에서와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아까 mgh 뭐라 했어요? 위에서 2분의 mv0 제곱. 그럼 이걸 가지고 얘는 또 뭐랑 같을까? 2분의 1 m 2v0 제곱이 되겠죠? 그럼 바로 요 놈이 R에서의 속력의 제곱이네요. 따라서 R에서의 속력은 얼마가 되냐? 루트 2v0 이렇게 되겠죠? 요게 지금 이 네모 박스 친 게 지금 R에서의 운동 에너지잖아. 그러니 요거에서 이 2분의 1 m 뒤에 2v0 제곱, 이 2v0 제곱이 R에서의 속력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R에서의 그냥 속력을 물었으면 여기는 루트 2v0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번도 해결했습니다. 이 20번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의 다른 물리학 1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이 평가 모의평가든 20번은 조금 많이 어려운 역학 문제들이 주로 이뤘는데요.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20번은 다소 쉬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 쉬운 문제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틀렸다 하더라도요.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아직 11월 수능까지는 기간이 남았잖아요. 조금 더 연습하고 여러 문제들을 풀어본다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5개 5번, 17번, 18번, 19번, 20번 문제 해설을 마쳤고요.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시험 해설 강의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